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저번 시간에 저와 같이 함께한 내용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1회차 때는 우리 재무회계 총론과 당좌자산을 공부했죠. 자,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의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지요.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하지요.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지요. 자, 그중에 오늘은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용어를 잘 정립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재고자산이란 이런 개념들입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나 또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즉, 판매를 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도 재고자산이고요.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그리고 미착품.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고자산이라는 개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요 토픽이 있지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그리고 수량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하면 우리가 매입액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에서 매입액이라고 한다면 순매입액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구성을 보게 되면, 자, 매입가액, 그 제품의 매입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을 합니다. 매입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품이라든가 어떤 원재료를 취득을 할 때 어떤 운반비라든가 이런 취득과 관련한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 내용을 우리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감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매입 환출이라든가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매입 부대 비용은 우리가 매입 운임, 그리고 수수료, 보험료, 하역비, 수익 감세, 통관 수수료, 자, 이런 것들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모두 다 싹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도 계산 문제든 말 문제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간세 환급금이라는 건데요. 환급금은 우리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원가에서 다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는요, 우리가 매입한 재고자산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반품 처리한다든가 또는 하자가 있는 것만큼 금액을 깎아달라고 또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매입 환출하고 매입 애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매입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그 구매 조건에 따라서 조기에 결제를 해주게 되면 우리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우리 조기 결제 할인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원가는 매입가에다가 그 순수한 매입가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하고, 그리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취득원가 또는 매입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이죠. 자, 기말 재고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가액은 그냥 단순한 그 상식인 거죠. 여기 보면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 가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서로 반대로 기억을 하면 안 되겠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혼합법이라는 것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하고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단가 결정 방법은 우리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우리가 그 결정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 하나씩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계속기록법입니다. 이 계속기록법은 특징이 우리가 입고와 출고 수량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법을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기초 재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단기 매입 수량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판매 가능 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팔지 않고 남은 수량을 기초 재고라고 하고 이번 연도에 팔려고 추가적으로 구입한 물량을 단기 매입 수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못 팔고 남은 수량과 이번 연도에 다시 추가적으로 구매한 수량 이 두 개를 우리는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상으로 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뭐 선물이나 이런 게 돼버리겠죠. 없는 것을 미리 판매 계약을 하는 거니까. 자, 이 중에서 계속기록법은 특이하게 단기 매출 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출 수량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된 것도 계속해서 기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출 수량, 빠져나간 수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말 재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실질재고 조사법은요. 반대예요. 계속 기록하지 않고요. 기말에, 그러니까 기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결산일, 회계연도말, 사업연도말, 보고기간말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기말에 창고에 직접 가가지고 이제 카운팅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 살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자, 기초재고 수량하고 단기 매입 수량은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실제 창고에 가가지고 기말 재고를 이렇게 카운팅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팔렸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게 실질재고 조사법입니다. 자, 혼합법은요. 이런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 조사법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장부상 수량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창고에 들어갔던 수량하고 왜 다르지? 없어졌네? 도난인가? 분실인가? 자, 이런 것들 우리 감모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혼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감모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서로 반대로 기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외우기 쉬운 방법은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직접 창고에 들어가서 카운팅을 한다고 했죠. 카운팅을 한다는 말은 수량을 계산하는 거겠죠. 금액이 아니고. 자,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이 있고 선의선출법, 그리고 후의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자, 개별법은 자, 이제부터 시험과 관련돼서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잘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개별법은 판매 시점마다 단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개별법인 거죠. 자, 제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대신에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자, 오늘 하루에 10,000명의 고객이 10,000개의 제품을 사갔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 전부 다 남기기가 참 힘들겠죠. 자, 그렇다면 개별법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선해선출법 우리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자, 이 선해선출법은 자,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팔린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래서 요 위에 단가 결정 방법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한다는 게 그겁니다. 자,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원가가 흐르는 그런 가정들을 지금 그 어떤 그 조금 구획 같은 것들을 정해져 버리는 거죠. 자, 후입선출법은 반대예요.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자, 반대로 원가 흐름이 되고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자,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량 흐름과 비슷합니다. 자, 왜 그렇죠? 당연히 먼저 구입한 게 진부화되지 않으려면 먼저 팔아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하고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산 것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선입선출법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으로는 자, 기말 재고 자산 볼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은 가장 나중에 구입한 게 기말 재고로 남아 있겠죠. 왜냐하면 먼저 산 거는 먼저 팔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 재고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의 원가가 현재 시가와 비슷합니다. 그렇나요? 자, 후입선출법은요. 기말 재고 자산의 원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샀을 때, 그러니까 기초에 샀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에 샀던 것들이 기말 재고로 남아 있다라고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선입선출법의 단점입니다. 대신에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가 현재 시가하고는 비슷한데 매출 원가가 과거의 원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어긋납니다.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매 대금에 대한 그 시점과 그리고 팔렸다는 매출 원가의 시점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어긋납니다. 선입선출법은요. 하지만 후입선출법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팔린 시점의 그 판매가와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그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린 게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한 게 매출 원가가 되고 나중에 매입한 매출 원가가 판매 단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자, 물가가 상승을 할 때 당기 순이익이 가대 계상됩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이 나중에 구입한 원가로 구성되어 있죠. 자, 물가가 상승을 한다면 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초기에 산 거는 매출 원가가 되고 나중에 산 거는 기말 재고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말 재고가 높고 매출 원가가 낮게 돼 있어요. 매출 원가가 낮다는 말은 비용이 낮다는 말이니까 이익이 그만큼 높게 나온다는 말이겠지요. 후입선출법은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후입선출법은 우리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요거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우리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실제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창고에 가서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을 때는요.
평균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총평균법이라고 부르고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때 쓰는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법은 하나인데 수량 결정 방법을 어느 거 쓰느냐에 따라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뒤에서 관련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페이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매출원가가 낮아질 때 또는 기말재고자산이 높아질 때, 자, 요 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말재고가 높으면 매출원가는 낮아질 거예요. 기말재고가 낮아지면 매출원가는 높아질 거예요. 자, 요 논리 아시죠? 자, 기말재고가 높아지면 매출원가는 떨어지니까 이익은 올라갈 거예요. 이익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도 올라갈 거예요. 자, 요 논리 아셨죠? 자,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 금액, 그리고 이익 규모, 그리고 법인세 비용 규모는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요. 매출원가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크기가 선의선출법이었을 때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가장 크고 이익이 크고 법인세 비용이 크다는 말이고요. 후의선출법이 기말재고 자산이 제일 작고 이익도 제일 작고 법인세 비용도 제일 작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매출원가 크기를 측정을 할 때는 반대니까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선의선출법이 가장 작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우리 감모 손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감모는 어떻게 발견된다고 했죠? 자, 계속기록법하고 그리고 우리 실사법을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 장부상 수량하고 그리고 실제 수량하고 이게 맞지 않을 때 장부상 수량이 그 실제 수량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실제 수량이 더 작을 때 그때 발생하는 손실이 우리 감모 손실입니다. 사유로는 어떤 이런 도난이라든가 또는 분실이라든가 또는 우리 뭐 그 기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발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자, 이런 사유 등으로 우리가 수량이 부족한 손실을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모 손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상 감모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정상 감모라는 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정상 감모하고 비정상 감모 요거 약간 그 뭔지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정상 감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서는 이런 감모 손실이라는 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우리 정상 감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 감모는 반대죠. 조금만 어떤 제조 과정이나 또는 판매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수행을 한다거나 관심을 기울였다면 줄일 수 있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감모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감모는 통제 가능하지 않고 비정상 감모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도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회계 처리를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지요. 정상 감모는 지금처럼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에서는 장부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장부 수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재고 자산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비정상 감모는 자, 원가성이 없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로 보는 게 아니고 영업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정 과목은 조금 익숙치는 않겠지만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수량이 부족해서 나타난 손실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대변으로 해서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기말에 요 두 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감모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 평가와 관련된 손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기말에 우리가 어떤 재고 자산이 뭐 진보가 되었거나 또는 판매 가격이 뭐 현저하게 하락이 되어 가지고, 자,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지금 현재의 공정 가액보다 하락을 한다면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할 때는 우리가 회계에서는 저가법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저가법은 평가 방법 중에서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하고 그리고 현재 공정 가액을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이렇게 딱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낮은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게 우리 저가법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취득 원가가 이렇게 100원인데 100원보다 낮아졌어요. 만약 3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럼 70원에 대해서 손실을 인식을 하죠. 자, 그러다가 다시 30원에서 뭐 15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100원보다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그 이익 부분도 평가 이익을 잡아줘야 되는데, 재고 자산은 보수주의라는 회계 원칙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보수주의에 따라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손실을 인식을 하고 올라가는 것은 이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재고 자산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평가는 오르고 내림을 전부 다 인식을 하는데 저가법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저가법도 계속 내려갈 때만 손실이 잡는 게 아니고, 자, 취득원가가 100원이었을 때 3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70원에 대한 평가 손실은 인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3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 자,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최초의 취득원가를 넘어가지는 못하도록 돼 있는 평가 방법이 저가법 평가 방법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은요. 자, 우리 비교를 할 때 공정가액하고 비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공정가액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나 또는 제공품을 바라볼 때랑 그리고 원재료를 바라볼 때랑 공정가액을 달리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제품하고 제공품은요,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을 공정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자, 앞에 순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을 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품하고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할 텐데, 이 순실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가액에서 예상 판매비를 차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원재료가 조금 잘 틀리는 부분인데요. 자, 원재료를 주의 깊게 좀 볼게요. 자, 앞에 이게 글자가 좀 빠졌는데요. 이렇게 관련 제품 요렇게 조금 생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이 제품이 평가 손실이 존재하느냐, 평가 손실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원재료를 평가를 할 때는 그 해당 원재료로 만든 제품이 평가 손실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해당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이 저가법에 따른 평가 손실이 존재한다. 그럼 원재료도 공정가액을 현행 대체 원가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아니죠. 현재 매입한다면 소요되는 금액을 현행 대체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평가가 되려면 그 해당 원재료로 만든 제품이 먼저 평가 손실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도 평가 손실 나야지
원재료도 저가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해당 원재료로 만든 제품이 평가 손실이 없다면 원재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도 평가하지 않겠지만 원재료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평가 손실이 이렇게 나게 되면요. 자, 매출원가로 먼저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 매출원가로 처리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매출원가에 가산시켜줘라 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줘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는 매출원가를 가산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이 더 올라가겠다, 그죠? 당연하죠.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자, 비용 처리를 매출원가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우리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재고자산, 그 바로 아래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리고 재고자산의 순장부 금액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가 손실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차변에 매출원가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반대 계정은 충당금을 잡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 충당금이 잘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손실을 했는데 평가 손실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번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올랐네 라고 했을 때 인식하고 있던 충당금을 먼저 상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상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 문제를 대비해서 요거 하나 더 기억하고 들어갈게요. 자, 한입은 최초의 취득원가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자,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원이다. 자, 그러면 7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충당금도 70원이 되겠죠. 근데 한입이 자 120원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90이 아니고 70까지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저가법에 아주 특이한 그 내용들이니까 이거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토픽이 자, 이 재고자산은 누구의 재고자산인가라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운송 중인 상품인 거죠. 미착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운송 중에 있어요. 자, 우리가 구매나 또는 판매를 할 때 수입이나 수출을 한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 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어떤 구매 조건들이 있죠. 자,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 하면 자, 이게 배선이에요. 배선. 쌓을 적이에요. 배에 실을 때 인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배에 물건을 실을 때 인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해당되는 물품이 구매자가 지정한 구역에 도착했을 때 인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도가 돼야지만 판매자는 판매가 완료된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잖아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구입처가 있고 자, 지금 우리가 배를 이렇게 배로 해가지고 운송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도착지죠. 도착지. 자, 지금 우리 물건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선적. 이때 선적을 했을 때 인도 조건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운송 중의 상품은 구매자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했을 때 인도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운송 중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인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누구의 재고인 거죠? 네, 판매자의 재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좀 수정을 하고요. 자, 요렇게 판매자의 소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성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성품. 이 적성품은 뭐냐면 자, 우리가 위탁, 수탁 관계에 있어가지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냈을 때 위탁자가 인식하는 계정이 적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수탁자는 단순하게 물건을 위임받아가지고 고객한테 판매하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자, 위탁자가 제조사, 수탁자가 판매사, 그리고 고객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고객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위탁사가 수탁사한테, 그러니까 제조사가 판매사한테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물건을 보낼 때 위탁자가 수익으로 판매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아직까지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적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위탁자 재고 자산에 해당되고요. 수탁자의 재고 자산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성품은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를 할 때 그때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서 제외시키고 판매를 했다고 한다는 거죠. 자, 적성품은 팔릴 때까지는 우리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송품입니다. 자, 시송품 우리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사용해봐라. 자,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이야기해달라. 자, 이런 것이 시송품인 거죠. 그죠? 시험에서 사용을 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제조사가 물건을 보냈어요. 고객한테. 그리고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판매자 소유가 돼버리는 거고 구매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판매자의 소유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시송품은 구매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자, 할부 판매 상품이죠. 자, 할부 판매든 일반 판매든 상품 인도 시점에는 무조건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반품 조건 상품입니다. 자, 반품 조건 상품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인도는 했는데 반품이 얼만큼 될지 추정이 안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의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소유권 범위는 은근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단골 손님이죠. 자, 여기 미착품, 자, 운송 중인 상품, 그리고 반품 조건 상품, 요 두 가지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내용을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재고자산하고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을 개념도 살펴봤고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순환 결정 방법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기말에 감모 손실이 발생할지 그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지 그런 것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건지라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재고자산은 이거 말고 더 나올 게 있을까요? 네, 주요 토픽들은 전부 다 다뤄봤고요. 자, 여기서 살붙이는 내용들은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 기본선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골격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이번에는 취득원가 문제네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취득원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주고 자,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자, 이런 것들을 차감해 주게 되면 우리 취득 원가라고 했잖아요. 자, 1번. 자,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하용료. 넣어도 될까요? 자, 두 번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자, 이 직접 재료 원가는 원가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추가 생산 단계에서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이라고요? 이 말이 조금 좀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조금 이상하네요. 체크를 딱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번 수입과 관련된 수입 관세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앞서 강의 내용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하용료는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매입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자, 2번은 요거 말고 설명을 할게요. 자, 수익 관세는 어디 들어가요? 자, 매입 부대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보관 비용도 매입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자,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하대요. 그럼 보관료라고 해가지고 해당 보관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데 보관을 한 비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원가 흐름을 배우게 되지만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그러니까 재료 원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노무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뭐 간접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 원가가 곧 취득 원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 원가, 노무비, 간접비 이렇게 합친 게 나중에 제공품이 되고 제품이 되고 나중에 팔리면 매출 원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직접 재료 원가도 제조 원가에 해당되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3번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 있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오답을 할 확률이 높은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한번 볼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수량 결정 방법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 요거 서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원가 흐름 가정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수량인가요? 단가인가요? 자, 봅시다. 자, 실질재고조사법부터 서류선출법까지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느낌상 하나가 아닌 게 무엇인지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원가 흐름의 가정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량 결정 방법인 이 실질재고조사법 있죠. 요게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이게 41의 기출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 수량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을 모르게 되면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강의 중에 구분해 가지고 잘 암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렇게 문제가 구성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제가 재고자산은 중요한 파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 공부들을 쭉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배운 지식을 체계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원가 흐름의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네요.
자,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자, 후입 선출법은 기말 재고 자산의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후입 선출법은 기말 재고 자산의 현행 가치다. 이 현행 가치라는 것은 그때 지금 내가 이것을 새로 산다면 얼마 주고 사야 될까라는 게 현행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자, 후입 선출법은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나요? 먼저 산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현행 가치보다는 옛날에 과거 원가로 돼 있겠네요. 그죠? 자, 2번. 선의 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에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나 사용된 것으로 보는 과정이다. 선의 선출법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3번. 선의 선출법을 적용하면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한 회계 기간에 계상되는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3번으로 저는 이렇게 체크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죠? 자, 4번.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나 적용하기 번거롭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서 적용하기가 많이 힘들다. 그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후입선출법 보세요.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자산이 뭐가 남게 되나요? 자,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린다라고 되는 거죠. 그 말은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가치가 되려면 나중에 산 게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후입 선출법이 아니고 선입 선출법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라는 것을 사실 이거 개념만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조금 3번 보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면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한 회계 기간에 계상되는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기말 재고자산하고 매출 금액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자, 왜 그렇게 되나요? 후입 선출법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후입 선출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금액은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더라도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는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가장 정확하기는 한데 근데 실무적으로 조금 사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3번 문제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사실 개념을 알고 있다면 잘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자꾸 헷갈리냐면 이런 거죠. 자, 매출원가가 현행 가치를 나타내냐 또는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가치를 나타내냐. 자, 이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선의 선출법, 후의 선출법 막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자, 그것을 깨끗하게 잡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푸냐면 선의 선출법은 먼저 산 게 먼저 팔린다. 먼저 산 게 먼저 팔린다니까 팔린 거는 옛날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자, 이제는 계산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식회사 선화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선의선출법을 적용한다. 자, 선의선출법 적용한다는 거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쳐놔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후의선출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또 계산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말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라는 거네요. 요거 기출이 좀 예전에 나온 건데 현재도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이런 표를 볼 때는요,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기초에는 몇 개가 넘어왔는지, 그리고 단기에는 얼마만큼 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1월 1일 날에 기초 재고가 100개가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100개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매입을 했네요. 50개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초 재고하고 매입하고 합계가 판매 가능 재고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 150개 이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회계 기간에는 요 150개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70개를 판매를 했네요. 그죠? 70개를 판매를 하고 기말 재고로 80개가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개는 팔린 거 70개, 남아 있는 거 8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자, 이것을 제가 직관적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우리가 판매 가능 재고가 150개죠. 자, 이렇게 해서 150개인 거예요. 자, 지금 판매된 게 70개인데 선입선출법이다 보니까 여기 기초 재고 100개 중에서 7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기초재고 70개가 팔린 거죠. 그때 기초재고 단가가 얼마요? 10원이에요. 그러니까 70개에다가 10원 곱해주게 되면 700원이 매출원가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말 재고를 구할 때는 여기 매출이면 요 단가가 만약에 30원이다. 그럼 판매 단가가 30원이라는 거죠. 근데 기말 재고를 구할 때나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이 판매 단가는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기말 재고가 150개 중에 70개가 팔리고 80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 80개는 어디에서 넘어왔을까요? 자, 지금 기초 수량이 100개인데 지금 70개가 팔렸죠. 자, 그러니까 기초 재고는 이제 30개밖에 남아있지 않겠네요. 자, 이 기초 재고 30개가 먼저 80개를 채운다, 그죠?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50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재고 80개는요, 기초 재고 30개, 매입 재고 50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초 재고의 단가하고 현재 단기에 매입했던 단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단가를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기초 재고 단가는 10원, 그리고 단기 매입 단가는 12원.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900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풀이를 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되죠. 예, 시험 문제는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단서 내에서 곱하고 더하고 하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자, 주식회사 세무는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자,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자, 요거 65회 문제네요. 약간 최근의 문제다. 그죠? 자, 지금 기말재고 또는 매출원가, 자,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유실된 재고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 그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지금 문제 단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증감법으로 또 풀어놨거든요. 언제나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은 기초금액에다가 가산하는 요소를 더하고 차감하는 요소를 빼고 나면 기말 금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제 단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초 재고가 8만 원이네요. 그래서 8만 원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102만 원이 있네요. 102만 원. 자, 그래서 요 단기 매입액 102만 원을 가산시켜 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해주고 그리고 기말
매출원가 수량을 빼고 나면 기말 재고 수량이 되잖아요. 그죠? 금액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기말 재고 실사 금액이 10만 원이네요. 자, 이게 기말 재고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을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그죠? 자, 다 채웠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팔린 거, 이 재고 자산의 이 마이너스 요소는 팔렸거나 또는 분실되었거나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팔린 게 얼마만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 자료가 들어와 있네요. 자, 매출액이 80만 원이고 그때의 매출 총 이익률이 20%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풀어놨어요. 자, 이거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볼게요. 자, 매출액이 80만 원이죠. 그죠? 지금 8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이 20%래요. 20%. 20%.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 총 이익이잖아요. 자,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매출 총 이익이 20%라면 당연히 매출원가는 80%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매출액의 80%인 64만 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X, 최초의 요 X가 100만 원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매출원가가 64만 원인 것을 알았으면 최종적으로 소실된 금액은 이렇게 소실된 금액은 36만 원이라는 것을 역산해서 알아봐야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안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봤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산 계정, 부채 계정은 언제나 기초 금액에서 더하는 요소를 더하고 차감하는 요소를 차감하게 되면 기말 금액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빵꾸 메꾸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주식회사 태성의 소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소유니까 누구의 재고 자산이냐?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이게 38회 기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심찮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잘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틀리면 나만 틀린 거예요. 네, 가번. 자, 주식회사 태성은 선적지 인도 조건인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죠? 선적지. 아까 선적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에 실었을 때 인도가 되었다는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운송 중이네요. 운송 중이니까 지금 배에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자, 이미 배에 실렸으니까 인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운송을 하려면 배에 먼저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운송 중이니까 이미 배에 실렸으니까 인도는 된 겁니다. 그리고 구입을 했대요. 구입을. 자,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배에 실렸고 지금 운송 중이니까 이거는 우리 재고가 맞네요. 그죠? 자, 주식회사 태성이 주식회사 북부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했네요. 판매를. 자, 북부에게 판매를 위탁이다. 그죠? 위탁. 판매를 위탁한 상품. 자, 아까 제가 적성품이라는 계정을 쓴다고 했어요. 자, 이 적성품이 주식회사 북부의 창고에 보관 중이다. 자, 이 북부가 수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수탁자. 자, 수탁자는 판매를 대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고가 없겠죠. 재고는 주식회사 태성의 재고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회사 북부의 창고에 보관 중인 것도 우리 주식회사 태성의 재고 자산이 맞죠? 자, 이런 적성품은 언제 재고 자산에서 제외돼야 되죠? 이런 적성품은 이 주식회사 북부가 제3자인 고객한테
제품을 팔았을 때 그제서야 주식회사 태성은 매출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아직까지 수탁자의 창고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태성의 재고자산이 맞습니다. 자, 이해했죠? 자, 답은 자, 주식회사 태성은 주식회사 한국에게 반품률, 반품 조건부 판매였나 봐요. 주식회사 한국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적 가능한 상태로 상품을 판매 인도하였다. 자, 반품률을 추정 가능하게 되면 이거는 팔린 거예요, 팔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회사 태성의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죠? 자, 라번. 자, 주식회사 태성은 운송 중에 아직까지 있네요. 운송 중인 상품.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네요.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주식회사 남부에 판매를 했대요. 자, 그런데 지금 판매를 했는데 도착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도착 안 했죠? 운송 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도가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태성의 재고 자산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다번에 자, 반품률 다시 한번 볼게요. 반품 조건부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재무회계 그 이해편이다, 그죠? 자, 재고자산까지 넘어왔는데요. 자, 재고자산 개념, 자, 취득원가 산정하는 거,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 산정하는 거, 우리 수량, 단가 결정하는 방법 우리 배웠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기말에 감무손실, 평가손실 공부하는 거, 자, 우리 기억나나요? 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고는 누구의 재고자산인가? 거기까지 잘 살펴보았다, 그죠? 자, 그럼 이 재고자산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니 재고자산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했다가 꼭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면 꼭 맞춰서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전산세무 2급 과정 재고자산 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